자, 행정법 18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재 384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행정상 손실보상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상 손실보상제도는 사후적 구제책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난번에 공부했던 국가배상제도와는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런 경우는 손해 보상 그 계통이고 배상이고, 이번 경우에는 손실 보상 측면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다르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행정상 손실 보상이 되려면 이 네 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적법행위해야 됩니다. 행정행위가 적법해야 돼요. 처분이 적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 절차를 적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행정행위가 말이죠, 공권력 행사해야 됩니다. 일반 사실행위면 안 됩니다. 공권력을 행사해가지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재산권을 침해받아야 됩니다. 즉 재산권이 아니고 무슨 뭐 정신적인 침해랄지 부수적 침해가 있으면은 행정상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 이 내용이죠.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희생이 있어야 된다. 특별한 희생은 뭡니까? 단체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즉 손실보상제도는요, 손해배상제도와 달리 손해배상제도는 개인주의적 사상입니다. 내가 손해본 거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어떤 자격, 어떤 요건을 손해배상이라고 한다면, 손실보상제도는 특별한 희생, 즉 단체주의 사상에 입각해서 내가 일반 단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손실보상제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성립 요건이 네 가지가 되어 있죠. 적법행위, 그 다음에 공권력 행사, 재산권 침해, 그 다음에 특별한 희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있어요. 이런 행정상 손실보상은 그런 대로 공부가 잘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골머리를 아픕니다. 예를 들어서 A, B, C, D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걸 잘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이해하면은 이 손실보상제도는 만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정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본 교재에서는 유사한 침해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이번 기회에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수용-유사 침해이론, 이런 이론이 있어요. 수용-유사 침해이론. 자, 손실보상제도는 수용침해입니다. 수용침해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죠. 근데 유사란 말이 들어갔어요. 왜 유사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위법행위가 있을 때, 그 다음에 행정청이 말이죠,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이 없다는 전제를 깔습니다. 그러나 위법한 행정행위가 됩니다. 적법한 행정행위, 차이가 있죠.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자,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특별희생은 발생했어요. 똑같이 발생했죠. 그래서 일반적인 용어를 안 쓰고 수용 유사침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유사냐? 바로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유사하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또 문제되는 게 수용적 침해. 이번에는 수용까지는 똑같은데 이 적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수용적. 이건 뭐냐면, 자, 행정상 손실보상제도는 어떤 유형적인 형태의 침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런 수용적 침해 같은 경우는요, 비유형적인 재산권 침해가 발생합니다. 비유형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알 수가 없는 형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유동적인 형태 또는 부동적인 형태, 알 수가 없는 어떠한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는 그런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어떻습니까? 재산권의 침해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행정상 손실보상제도로 적용하는 건 어렵죠. 왜 그러냐면 비유형적이고 이 경우는 유형적인 재산권 침해가 있었기 때문에
구속 요건에 맞지가 않죠. 그렇지만 이것도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수용적 침해 이론입니다. 자, 다음으로 희생보상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 희생보상 청구권은 자, 이런 거와 다르죠. 적법행위는 같습니다. 같은데 이번에는 재산권이 아니라 비재산권적 침해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적 침해라든가 아니면은 재산권으로 평가받기 어려운 그런 침해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위자료 같은 거 있죠. 이런 계통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논하는 것이 바로 희생보상 청구권이다. 말 그대로 희생을 포인트 둔 거죠. 희생. 어떤 희생인지 알 수가 없지만 비재산권, 즉 정신적인 손해라든가 물질적인 손해가 아니고 물질적 이외의 손해를 받았을 때 국가에 대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가, 이 내용이 바로 희생보상 청구권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요즘에 제일 문제되는 것이 이거예요. 결과제거 청구권인데 이 청구권, ABC 청구권과 달리 결과제거 청구권은 이미 불법행위가 나왔고 불법행위, 불법처분에 의해서 즉 행정행위가 불법인데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이럴 때 빠른 시일 안에 불법을 적법 상태로 만들어서 나의 재산권 내지는 어떤 정신적인 어떤 충격이랄지 이런 것을 회복 좀 시켜달라는 그러한 청구권, 이게 바로 결과제거 청구권입니다. 쉽게 말해서 불법에 대한 결과를 없애가지고 원상대로 좀 복귀 좀 해달라, 이런 청구권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대법원에서는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내용도 말이죠, 완벽하게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행정상 손실보상제도를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소화하려면은 이 내용까지도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이 내용 반드시 숙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4페이지 의미부터 보겠습니다.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뭐냐,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보면은 행정주체가 공공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말이죠, 상대방에게 공권력을 행사했는데 여기에 재산상 침해가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침해가 특별한 희생이었다, 이런 얘기죠. 자, 2번 개념 요소 줄 한번 보세요. 적법행위 플러스 공권력 행사, 그 다음에 재산권 침해 플러스 특별한 희생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이 특별한 희생이 바로 단체주의 사상을 표방한다, 대표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385페이지 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판례는 그렇게 되어 있죠. 판례 문제가 나왔죠.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판례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이런 경우에 다 행정소송으로 가진 않지만 행정소송으로 가는 것을 판례가 제시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스몰 a, 양가로 스몰 a 보세요. 9. 공유수면 매립법 관련해서 관행어업권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관행어업권자가 자기의 어떤 손해를 받았을 때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줄 한번 쭉 보세요. 다음으로 B번 보세요. 준용하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준용하천 제외지로 편입된 토지 소유자가 있습니다. 자, 준용하천으로 편입된 토지 소유자는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갑이라는 자, 보세요. 하천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하천. 근데 하천이 있는데 말이죠, 이쪽에 토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하천 옆에 토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의 토지까지 이거 하천이라고 이렇게 편입을 시켰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졸지에 어땠습니까? 자기 토지가 하천으로 편입됐으니까 토지의 면적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손해를 봤다는 얘기예요. 이런 때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말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라,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하천법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손해보는 경우 상당히 많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2번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가 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일반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특별법이 있다 이런 얘기죠. 특별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토지보상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로 이제 공용 수용을 하면은 토지를 보상해주는 그러한 기본이 되는 법률이 토지보상법인데 그거 말고 또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징발법, 하천법. 아까 말씀드렸죠. 하천법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한 보상 규정이 있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도로법도 마찬가지죠. 도로로 편입됐을 때 일반인이 가지고 있던 건축물 또는 토지가 자기 편입이 되니까 자기가 면적이 줄어들고 재산이 줄어들겠죠. 이럴 때는 행정상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386페이지에 양가로 3번 판례 태도를 보세요. 이건 뭐냐면 이 헌법의 규정이 다른 법에 말이죠. 다른 법의 규정이 없을 때 유추 적용하느냐, 그 다음에 우연 무효설이냐, 즉 헌법에 있지만 보상 규정이 없을 때 이런 경우죠. 그럴 때 학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동적이다 이 정도만 보시고 그 다음에 그때 밑에 보면요 군사상 긴급 필요시 사용 또는 수용은 불벌한다 이렇게 돼 있죠. 불법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군사상 타인의 토지를 불법으로 편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행정상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번 아까 설명했던 건데 하천법상 제외지 소유자의 손실 보상 시 유추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387페이지 보시면은 행정상 손실보상 성립 요건 나와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의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공공의 필요는 바로 뭡니까? 단체주의 사상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공공의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행정상 손실보상 자체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가 있어야 된다. 공익적, 공권적 침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뭡니까? 공권적 침해가 무엇을 의미하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 양가로 한번 줄구세요. 자, 비권력적 작용 및 임의적 공공용지 매수는 제외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유념할 게 있어요. 공권력이니까 어떻습니까? 공권력에는 어떻습니까? 비권력적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비권력 작용. 비권력 작용 자체가 공권력이 아니죠. 따라서 비권력적인 어떤 행정 작용이 있을 때는 이런 것은 행정상 손실보상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그 다음에 4번 직접적인 침해가 발생해야 된다. 즉 간접적으로, 물론 간접적으로 침해받아가지고 그 직접성을 띌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직접적으로 자기가 그 어떤 행위에 의해서 즉 공권력 행사로 인해서 내가 침해를 받아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침해가 적법해야 된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요 388페이지에 최고 위에 나온 판례 하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간척사업 시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래 관행업권자가 가지고 있던 어떤 권리가 있었겠죠. 간척사업이 있게 되면 어떻습니까? 바다를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겠죠. 이럴 때는 현실적인 직접적인 피해가 있어야 행정상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하천 같은 경우도 그런데 이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지라면은 바다의 경우에도 국가에서 말이죠. 이 범위에 해당하는 이 바다를 관행적으로 말이죠. 어업을 하라고 허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권리를 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간척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공장을 짓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런 공장을 짓고 간척 사업을 통해서 내가 업권에 상당히 직접적으로 침해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바로 행정상 손실보상 청구 가능하다. 이런 의미로 지금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알아두시기 바라고. 다음으로는 이제 4번 특별한 희생이 발생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행정작용이 사회적 제약, 내약, 범위 내일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적 제약을 말이죠. 자, 사회적 제약과 사회적 바깥에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뭐 독일 말을 좀 번역한 건데요. 사회적 제약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뛰어넘었어요. 뛰어넘으면 바로 이게 특별희생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본 겁니다. 따라서 사회적 제약 내에서 말이죠. 요 내면은 어때요? 사회적 내면은 행정상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반면에 요 바깥에는 어떻습니까? 이 사회적 제약 바깥에일 때는 어떻습니까? 행정상 손해배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이론이 되겠죠. 이건 독일 이론이 들어온 건데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약간 말이 좀 많습니다. 아무튼 간에 거기 1번 보세요. 행정작용이 사회적 제약 범위 내일 경우에는 손실보상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때는 말이죠. 요때는 발생할 필요가 없죠. 발생하지 않습니다. 언제 발생하느냐? 이런 때죠. 사회적 제약 바깥에 있을 때만 행정상 손실보상 제도가 보상이 인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게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러면은 사회적 제약과 특별희생 어떤 기준으로 삼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학설이 나뉘고 있습니다. 뭐 형식적 기준설, 실질적 기준설 쭉 있죠. 자, 그래가지고 우리 판례는 어떻게 봤느냐 쭉 밑에 보세요. 목적 위배설로 봤습니다. 목적 위배설.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목적 위배설을 취한 판례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88페이지에 밑에서 양고로 D번에 C번 있죠. 판례는 개발 제한구역 지정에 의한 종래 목적 사역 불가능이 있죠. 불가능할 때, 자, 개발 제한구역,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산이 있는데 가령 A라는 부분, 그 다음에 B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B라는 부분, 요 부분에 타인의 토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국가가 말이죠. 이 범위에 대해서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요 범위를 지정하기 전에 다른 원래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었겠죠. 목적에 위배됐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다라고 본 것입니다. 자, 이런 점 유념해 주시고 판례가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본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개발 제한구역 설정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봤다는 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9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있고 391페이지 보면요.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말이죠. 어떤 내용이냐면 그리고 393페이지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행정상 손실보상제도는 이러한 독일의 이론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론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우리 수험생분들이 행정법이 약간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시험에는 한 문제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경계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분리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론입니다. 말 그대로 분리이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무엇을 경계 삼느냐, 무엇을 분리하느냐, 우리 수험생분들이 이걸 잘 몰라요. 모르고서 경계이론 계속 공부합니다. 뭐 독일의 손실보상 청구권 관련했다 뭐 암기를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무엇과 무엇을 분리했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무엇을 분리했을 것 같습니까? 헌법상 재산권을 재산권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재산권 보장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도. 재산권 보장 이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뭡니까? 행정법상 또 보상 규정이 있겠죠. 행정법상 공용 침해가 발생하는 것 이렇게 될 수가 있죠. 행정법상 또는 행정상 공용 침해죠. 이 두 가지를 한번 판단해 본 것입니다. 경계 이론은 뭐냐? 헌법상 재산권 침해와 그 다음에 공용 침해는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본 거예요. 경계 이론은 이 성격을 같다 이렇게 본 겁니다. 같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정도의 차이. 정도의 차이를 인정하겠다는 것이 바로 경계 이론입니다. 반면에 분리 이론은 뭐냐? 양자가 다르다. 다르다는 측면에서 시작합니다. 다르다. 헌법상 재산권 보장과 그 다음에 공용 침해가 다른 개념 아니냐 이렇게 본 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자 391페이지 교과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다른 점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 경계 이론은 독일의 손실보상 관련 전통적인 어떤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사회적 제약은 보상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 이론이에요. 즉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얘기죠. 사회적 제약이 요 내에 있는 것은 손실보상할 필요가 없고 요 바깥에 있는 것은 손실보상하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경계이론입니다. 즉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뭡니까? 보상 규정이 또 문제입니다. 그 4번 보세요. 4번 잘 보세요. 보상 규정 자체가 없을 시에는 재산권 뭡니까? 제한 정도의 측면, 또 일정한 경계를 뛰어넘었는가를 가릴 것 없이 뭡니까? 공용 침해로 인정했다 이런 얘기예요. 즉 보상 규정 자체가 없을 시에는 모두 다 어떻습니까? 공용 침해로 인정했다. 언제입니까? 바로 재산권 제한 측면, 즉 일정한 경계를 뛰어넘을까 이런 것도 생각할 필요도 없이 공용 침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어떻게 본 겁니까? 보상 규정을 가지고 또 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이론은 보상 규정이 없었다. 그러면은 곧바로 공용 침해로 이렇게 보겠다는 이론입니다. 자, 두 번째 분리 이론이 있었는데 분리 이론은 뭐냐면요. 독일의 자갈 채취 사건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이런 뭡니까 하천에서 이 자갈이라든가 뭡니까 토사를 채취하는 그런 허가를 내준다고 그랬죠. 그런 사건에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 5번을 보세요. 보상 규정이 미비했다. 그러면은 자 보상 규정이 미비했을 때는 자 경계 이론에서는 어떻게 봤습니까? 공용 침해, 즉 특별 희생이 있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분리 이론에서 뭡니까? 보상 규정이 없을 시에는 특별 희생에 해당할 수 없다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요. 특별 희생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 정도를 넘어갔습니다. 지나치게 넘어갔을 때는 항고 소송, 즉 행정 소송으로 갈 수가 있다. 이런 일말의 여지를 남겨둔 이론이 바로 분리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헌법상 재산권, 그 다음에 행정상 공용침해를 같은 틀에서 같은 범위에서 놓고서 판단할 것이냐 아니면 달리 판단할 것인가 이런 얘기고, 두 번째는 사회적 제약 내에 있으면은 청구할 수가 없고 바깥으로 넘어가야 특별혜생이 있다는 것이 바로 경계이론입니다. 경계를 이룬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되는 거는 보상 규정이에요. 보상 규정이 부재했을 때는 경계를 뛰어넘고 말고 따질 것도 없이 바로 특별희생, 즉 공용침해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은 바로 경계이론이고, 분리이론은 뭡니까? 보상 규정이 없으면은 행정소송으로 가지, 행정 뭡니까? 지금 행정상 손해보상으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항고소송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또는 다른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좀 어렵죠? 자,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자, 393페이지에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을 한번 해봤습니다. 분리를 해봤더니 의미 보시면은 자, 줄보세요. 경계이론은 재산권 내용 규정과 공용침해 규정이 서로 별개다. 별개가 아니고 정도 차이만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줄 한번 보시고요. 분리이론은 뭡니까? 다른 별개의 이론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재산권 내용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중점 5번 중점 별표 하나 주세요. 경계이론은 말이죠. 가치 보장에 중심을 뒀다. 그러나 뭡니까? 분리이론은 존속 보장, 현재 있는 것, 과거에 있던 것과 현재 있는 것을 같게 보라는 거죠. 그러나 경계이론은 뭡니까? 가치, 옛날에 가치가 100만 원이었는데 지금 가치 그 100만 원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리이론은 뭡니까? 가치는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생활을 영유하게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394페이지 보면은 가치 보장과 존속 보장해서 이렇게 비교를 또 해놨죠. 본교재의 특징이 한번 나왔던 내용을 다시 뒤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또 한번 표로 정리했어요. 그래서 제도적 실현 거기 보면은요. 보면은 매수 청구권 제도, 손실보상 제도, 그 다음에 경계이론 이런 거는 가치 보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환매 제도, 환매라는 것은 다시 판다, 주고 파는 민법상의 그런 제도를 환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분리이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존속 보장은 말이죠. 분리이론과 관련이 있고 경계이론은 가치 보장과 어떤 가치를 보장해주기 위한 그러한 원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행정상 손실보상의 보상 기준 했는데 헌법 규정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공공의 필요시 재산권을 수용했을 때는 말이죠. 정당한 보상, 법률에 의해서 정당한 보상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정당한 보상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학설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보상해달라. 두 번째는 상당하게 보상해달라. 학설이 나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396페이지 여기에 대해서 또 정당한 보상이 무엇냐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396페이지입니다. 헌법상에는 정당한 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상 여기에는 정당한 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한이 아니죠. 물어볼 수도 있죠. 헌법상에는 어떤 보상이냐? 정당한 보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상 기준 공토법상입니다. 공용수용법상 공토법상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가? 공용수용 같은 경우는 객관적 보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줄구세요. 그 다음에 397페이지 공용사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토법 72조 제1항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역시 객관적 보상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공용수용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용제한이 있는데 자, 문제 뭡니까? 수용이나 사용은 말이죠.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공용제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타인의 토지라든가 그걸 제한할 수 있는 어떤 뭡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공용 제한에 대해서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학설은 상당 인과 관계설이라든가 뭐 지가 하락설 여러 가지 학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학설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상 내용의 발전 과정 거기 보시면은 주관적 가치를 평가하는 대인적 보상이 처음엔 대인적 보상이 중요했죠. 거기 살고 있는 사람한테 보상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면 되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다음에 대물적 보상 어떤 뭡니까 거기 사는 사람에 대해서 뭐 금전을 준다든지 이런 보상이 됐죠. 아니면 뭐 다른 토지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보상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뭡니까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다. 포괄적인 어떤 가치를 평가하는 생활보장 쪽으로 간다. 생활보상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98페이지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398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그런 보상이 쭉 나와 있는데, 자, 399페이지 보세요. 토지보상법상의 규정이 있어요. 거기다 별표 3개 치세요. 자, 토지보상법상의 규정은 말이죠. 자, 77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줄만 보세요. 영업 손실 등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자, 공용 수용이라든가 공용 사용이라든가 이런 뭡니까? 1년에 수용이 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뭡니까? 영업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이런 어떤 도로 옆에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음식점을 하고 있었는데 도로에 편입됐을 때 어떻습니까? 영업 손실이 되겠죠. 이런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78초 이주 대책 수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사업 손실 보상 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401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왼쪽에 나오는 내용은 그 내용을 부가 설명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주 대책 보상 같은 경우는 스몰의 이주 정착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건 주로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댐을 건설하는 거 있죠. 댐 건설할 때 댐을 막습니다. 그러면 스몰지구가 있죠. 스몰지구 사람들을 이주를 시켜야 되는데 이때 논하는 것이 바로 이주 대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주 정착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생활을 영위하려면은 금전적인 게 필요하겠죠. 정착금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거 이전비, 이사 가는데 돈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동산 이전비, 이농비, 여기서 농사를 졌는데 말이죠. 다른 곳으로 가서 농사를 또 져야 되는데 이게 참 문제죠. 그래서 이농비. 그 다음에 이업이도 마찬가지죠. 다른 곳에서 무슨 뭐 어업활동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건축물 최저 보상액,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도 그 어차피 수몰됐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나올 수는 없죠. 건축물에 대한 일정 부분 이렇게 최저 보상액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401페이지 다시 한번 손실보상의 내용 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제목만 일단 보겠습니다. 토지보상, 자, 생활보상, 자, 지금 생활보상 쪽으로 간다고 그랬죠. 자,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상에서 중요한 것은 이주 대책이라 했죠. 이주, 다른 곳으로 이사 갈 때 대책을 세워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자, 403페이지 판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두 번째 판례 보세요. 자, 두 번째 판례입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이주 대책으로 집단 이주 내지 특별 분양 또는 아파트 분양권 부여 등에 대하여 생활보상의 일종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스몰지구에 댐이 건설됨으로써 스몰지구가 형성됐을 때 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어떤 아파트 분양권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뭡니까? 특별 분양, 아파트 분양권 말고 집단 이주되는데 어떤 뭐 토지를 분양한다든지 이런 거 있죠. 이런 분양 자체가 뭡니까? 생활보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생활보상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상. 그 다음에 이제 사업손실보상 아까 설명했죠. 사업손실보상은 공용 수용으로 인해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뭡니까? 손실을 받을 수가 있겠죠. 거기 판례를 잠깐 보십시오. 403페이지 판례 보세요. 판례는 고속도로 확종으로 인해서 소음 내지 진동이 증가했다. 그죠? 증가하고 그것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양도업자가 폐업하게 됐다. 자, 도로로 확장하면서 그 옆에 양도업자가 있었겠죠. 근데 돼지들은 말이죠. 시끄러우면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살이 안 찝니다. 그리고 새끼를 못 낳습니다. 유산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스스로 막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 다음에 폐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닭도 그렇고. 이랬을 때 이것도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다. 여기서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말하는 말은 손해배상 청구권입니다만 행정상 손실보상 청구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도로공사에 청구권이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요. 소음이 강하고 소음이 있는 곳과 음악이 나오는 곳의 나무 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소음이 있는 곳의 나무는 크진 않고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 그런 곳에서 자라는 나무는 울창하게 자랐다는 그러한 과학적인 어떤 증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장수용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별표 2개 치세요. 이 확장수용은 뭐냐면, 자녀지 보상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공용 수용이 됐는데, 어떤 사람의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공용 수용됐는데, 이 A라는 부분이 수용이 안 된 겁니다. 이런 거의 삼각형에 해당하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원래 목적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겠죠. 이런 것을 자녀지 보상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자, 도로공사 보고 이것도 사가라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가 자녀지 보상 청구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04페이지 부대적 손실보상이 나와요. 부대적 손실보상은 뭐냐면 일실 손실보상과 그 다음에 실비 변상적 보상, 그 다음에 간접보상 이런 건데,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다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이랄지 이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죠. 이런 것을 보상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405페이지에는 행정상 손실보상 방법이 있는데, 자, 1번부터 쭉 있어요. 자, 원칙은 뭡니까? 현금 보상입니다. 현금 보상. 예외적으로 현물 보상도 있어요. 줄구세요. 그 다음에 5번 동그라미 치세요. 사업 시행자 보상의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즉 국가가 하는 뭡니까? 사업을 하는 자가 아닐 경우에도 사업 시행자가 뭡니까? 보상을 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사후 보상이 아니라 사전에 보상해달라. 사전 보상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액을 보상해달라. 전액 보상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마다 개별적으로, 물건마다 개별적으로 해야겠죠. 개별 보상의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말이요, 나눠가지고 보상하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해야겠죠. 자, 406페이지입니다. 일괄 보상의 원칙 알아두시고, 마지막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사업 시행 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도로가 났는데 이 사람이 여기다 건물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도로가 남으로써 이 사람이 이익을 받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익과 그 다음에 손실보상 청구 금액을 상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06페이지부터는 실무상에 나와 있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407페이지 보면은요, 행정상 손실보상 불복 절차가 있어요. 손실보상을 했는데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불복 절차가 있는데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이 협의가 되겠죠. 협의는 말이죠. 사업 인정 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어떤 재결을 신청할 수가 있고, 그 전에 협의가 가장 중요하겠죠. 재결 신청을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의 신청 내지는 행정심판도 제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령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다가 할 때는 여기에다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가 있겠죠.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줄구세요. 그 다음에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을 때는 언제냐면 그 날부터 30일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08페이지 내용이 있는데요. 요 내용은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간단히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409페이지 수용 유사 침해론 나왔죠. 제가 한번 설명했었죠. 이것은 말이죠. 줄 한번 보세요. 줄 거 있죠.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적법한 행위로 인해서, 적법한 행위 아니죠. 불법한,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을 때죠. 자, 위법 플러스 특별희생. 이건 똑같죠. 그러니까 뭡니까? 수용 유사 침해, 유사 줄구세요. 자, 그런데 우리 대법원에서는 말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대법원에서는 이 독일 이론을 그대로 안 받아들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 거기 보시면은 2번에 A, 스몰 A를 보세요. 구도시계획법, 지금 409페이지입니다. 구도시계획법 41조상 개발 제한구역 내에
뭡니까? 행위 제한을 보상할 필요가 있는가? 즉 개발 제한 구역에 손해를 봤을 때 어떤 불법 행위가 있었다. 여기도 불법 행위가 위법 행위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손실보상 청구할 수 있는가 이렇게 봤더니 어떻습니까? 특별한 희생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즉 개발 제한 구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나는 이게 말이죠. 이게 적법은 아니었습니다. 불법 위법에 의해서 위법한 행정행위에서 개발 제한 구역이 설정됐는가 보죠. 그런데 여기에서 살고 있던 어떤 사람이 행정상 뭡니까 손실보상을 청구했는데 대법원에서는 그거 아니야. 특별희생 아니니까 뭡니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독일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갈채취 사건에서 수술 인정했다고 그랬죠. 그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410페이지입니다. 2번 수용적 침해. 수용적 침해는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말이죠. 적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이번에는 아까 수용 유사 침해는 위법한 행정행위였죠. 그러나 이번에는 적법한 행정행위예요. 그러나 정규적인 규정된 어떤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비유형적인 손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여기에 대한 이론이 수용적 침해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예 줄구세요. 자,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행정청의 도로공사에 기인해서 차량 통제를 제한했다. 차량 통제를 제한하니까 아무래도 지나가는 손님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상점이 아무래도 매상이 좀 떨어졌겠죠. 이런 경우에 매상 떨어진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수용적 침해로 인해서 뭡니까 손실보상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론이 바로 수용적 침해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희생보상 청구권인데 요거는 뭡니까 적법한 행위가 있었고 이번에는 말이죠 비재산적인 침해가 발생한 겁니다. 재산적인 침해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 411페이지에 가령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령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정청, 보건소가 말이죠. 아이한테 예방접종을 했어요. 근데 사망한 사건. 여러분들 TV 보면은 가끔가다 TV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주사를 맞았는데, 예방주사 맞았는데 애가 갑자기 죽어요. 이런 경우 많죠. 아기도 슬프지만 어머니도 슬프고, 그죠? 이랬을 때,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이런 경우에는, 지금 희생보상 청구권이란 독일의 이론이 있습니다. 지금 완벽하게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우리의 이제 행정법원도 점차 선진화되는 그런 추세를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희생보상 청구권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리고 말이죠. 경찰관이 말이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경찰관이 현행범을 쫓다가 총을 쐈는데 엉뚱한 사람이 맞아 죽었습니다. 맞아 죽었으니까 이건 재산이 아니죠. 이런 경우에 희생보상 청구권 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이 바로 이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다음으로 이제 412페이지입니다. 결과재고 청구권인데 412페이지 결과재고 청구권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건 뭐냐면 행정청이 위법한입니다. 또 불법이라고 봐야겠죠. 위법한 행정행위에 의해서 행정처분했는데 아직까지는 말이죠. 이 다 상황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법이라든가 위법 상태를 원상태로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해관계인이 원상태로 좀 복구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예요.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예를 보겠습니다. 자, 스몰 A, 양가로 스몰 A를 보세요. 행정청의 토지 수용 처분 취소가 된 이후에도 자, 토지 수용 처분하지 말라는 취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사업 시행자가 그 토지를 계속 가지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손해봅니까? 원래 토지 소유자가 손해본 것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원래 토지 소유자는 결과재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는요. 이 결과재고 청구권을 공법상의 즉 행정법상의 청구권으로 보지 않고 사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수를 따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이죠. 소송으로 가지 말고 조정도 하라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건서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는요, 자, 여러분들 414페이지 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과 결과재고 청구권이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했는데, 주관적 요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재고 청구권은 말이죠. 고의라든가 과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즉 행정청에 고의 과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고의 과실은 뭡니까? 구성요건적 고의 또는 구성요건적 과실이니까 위법성을 판단하기 전 단계입니다. 요걸 따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단순히 위법만 따지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박스로 마지막에 손해배상은 위법 유책, 그 다음에 손실보상은 적법 무책 이렇게 써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결과재고 청구권은 결과 상태가 위법하면서 그 다음에 재산권을 침해했고 재산권뿐만 아니라 비재산권도 되겠죠. 자, 이만큼 포괄적인 청구권이 바로 결과재고 청구권이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한 행정상 손실보상제도는요. 개별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셔가지고 여기서는 문제가 한 문제 정도 출제되니까 여러분들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암기사항이 좀 많았죠. 그리고 특히 외국의 어떤 이론, 수용적 침해랄지 이런 이론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